안녕하세요. 천직여행 천직인터뷰의 천직가이드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경영지식기업이자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에 찾았습니다. 이곳 휴넷을 책임지고 있는 창업자이자 대표님이신 조용탁 대표님을 만나서 창업 성공 비결과 천직을 찾게 된 이야기와 직업적인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조용탁 대표님을 모십니다. 잘 모르시는 또 젊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넷은 이제 22년째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 교육, 기업의 직장인 삼성현대 이런 기업 대상으로 경영 리더십 직무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 좀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요즘 에이테크 많이 아시잖아요. 교육과 기술의 결합. 에이테크에 대해서는 저희 휴넷이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네네. 사실 저도 보니까 22년 됐다라고 하니까 21년 전에 휴넷에 제 평생의 영웅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경영 지식과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오다가 이제 개인에게 이제 확산을 해 나가고 계시고 너무 성공적으로 잘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휴넷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기다려 주시고요. 1부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 시절의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조용탁 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청소년들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제가 전남 진도 출신입니다. 전남 진도 섬. 진도고, 진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에서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했고, 네, 재수 1년 하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죠. 그 진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197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고, 특히 진도 이럴 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저보다 21살이 많은데 광주 출신이시거든요. 장인어른 제가 더 옛날 세상을 산 것 같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억나는 것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이런 거 다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시기 전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7일밖에 안 다녔어요. 7일 다니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 가니까 순사들이 많아서 무서워서 못 갔다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그래도 야학을 해가지고 한글 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하기 전날 각야거교 이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입학하기 전날 저녁에 각야거교 배우고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그때 학교에 반이 60명씩 두 반이 있었는데 한글을 떼고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얘들 수준을 체크하려고 예를 들어서 칫솔 보여주고 칫솔하고 젓가락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맞췄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한 태어났다고 동네에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그런 정말 옛날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는 진도에 살았어요. 어머님이 엄청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이런 것들도 붙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1학년 끝날 때쯤 이제 우등상 받는 사람이 있다고 불러주는 거야, 선생님께서. 저는 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시골서 이제 우리 이제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엄매 이렇게 부르거든. 시골에서는 완전히 진주시골에서 엄마, 저기 오늘 회사에 상 준다니까 상이 무거운 이 밥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상 준다, 내가 혼자 못 들고 왔다니까 끝날 때쯤 학교 가서 밥상 좀 들고 가라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등상을 탄 거, 그 다음 2학년 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막 학년
1등 뭐 이런 거 없이 총점 높으면 전 학교 1등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제가 전체 1등 했다는 게 1학년 때까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성취를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그게 이제 어떤 자신감이 되면서 그럼 더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때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자신감을 잃었던 적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건 이제 스몰 석세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조그마한 석세스들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시 공부들 잘하시고 그러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은 여러분 기가 죽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청소년 시절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얻었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인데 자꾸 나이 공개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를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서 고등학교 다닌 지가 30년 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때 하다 보니까 거의 40년 전이더라고요. 세상에. 깜짝 놀라서 나이가 진짜 많아졌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놀란 건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에 예쁜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다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데이트는 아니고 이제 앉아서 이제 좀 약간 초등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동네 여자가 앉아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천직이 여행이니까 이제 막 굉장히 닭살 돋는 멘트지만 여자가 너 커서 못 들래?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 오, 초등학교 4학년 때. 오,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근데 그게요. 정말 놀라운 게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뱉었는데 그게 이제 저를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뭔가 이제 이뤄야 되니까. 뭔가 그 말 함부로 뱉으면 안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어떤 뭐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공명심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초등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늘 이제 천직 하다 보니 제가 옛날 돌이켜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어디 강의 같은 얘기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아니 6학년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실과. 네네네. 실과. 바느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실용적인 그런 거를 실생활을 하려는 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실과라는 교과 과목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왔죠. 지금도 계속 왜 그런 걸 지금 기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업의 의미가 뭐냐. 그때 당시에?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진도가 됐어요? 때. 진도가 지금 교과서 똑같으니까.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직업은, 경제적인 생활의 수단이 된다. 돈을 벌어준다. 두 번째, 자아실현의 장이 된다. 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사회의 가치고요. 사회에 기여한다. 이 세 가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평생 살아갈 때 내가 직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직업 천직, 소명 이런 얘기 할 때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50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지식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호기심 갖고 참여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 같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멋진 말씀 항상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면 스스로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뭔가 계속 걔가 나를 압박을 해요. 그렇죠. 압박을 하면서 살짝 긴장감을 가지는 게 좋거든요. 이제는 이제 청년으로 올라와서 청년 조영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생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 당시가 대기업이 정말 잘 나갈 때여서 서울대 경영학과 가장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데요.
그렇다면 공부를 아주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나요? 그때는 진도에서 1등인데. 다 찍기였죠, 찍기. 거짓말. 찍기를 좀 잘한 것 같고요. 네. 재수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그 적성에 경제학과가 맞는 것 같았어요. 경제학과가 맞는 것 같았는데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은 줄을 달려 있으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영학 가면 돈을 벌 것 같고 경제학 가면 학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자의 길을 갈 만큼 우리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학력고사 점수가 나왔는데 예상하는 점수보다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피하고 다른 데를 썼어요. 안정적인. 왜냐면 그때는 재수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1년 동안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까. 근데 마침 결과적으로는 경영학과는 제 점수보다 한 15점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원했으면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는 합격하고 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그게 재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재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때 당시에 재수라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재수라는 거는 페널티킥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페널티킥 할 때 한 번 찼는데 옆으로 차가지고 한 번 더 차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졌는데 지금 인생을 이제 수십 년 전 이렇게 다 돌이켜 보면 가장 그 인생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재수 때.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가 이제 전경으로 이제 차출돼서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전경 차출 갔는데 그때 이제 막 대학생 대목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젊어 고생 사산다 그러잖아. 이런 얘기하면 꼰대네 나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어 고생을 하는 게 가장 인생에 멀리 보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나서는 제 인생에 이제 암흑기가 몇 번 있는데, 대학 4년이 완전 암흑기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수까지 하고 힘들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어떻게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했던 거 성취했잖아요. 어떤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목표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도 없었고 멘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 적응 잘못하면서 대학 4년이 완전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완전 사라지고 제가 학점이 이제 서울대가 4.3 만점에 제가 2.61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고 대학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 받았었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경제학 경영학과 교수님들인데 첫 시간 들어보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안 가고 굉장히 망가졌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이제 시험 보면 잘하면 C뿔 받고 뭐 이렇게 났어요. 대학 그 취업할 때도 그때는 취업이라는 의미가 정말 너무 쉬웠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잡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딱 변화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순간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이제 사람이 변하냐, 사람이 안 변한다. 뭐 특히 뭐 임원 이상 된 사람들은 고쳤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제 관점은 사람은 정말 변화하기 힘들다. 그렇죠. 변화하기 힘든다. 그렇지만 특별한 계기가 되면 변화할 수 있다. 그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어쩔 때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실패나 역경을 경험하거나 어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낯선 이런 그 일상생활 보통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렵지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요. 막상 변화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냥 농담삼아서 뭐 재본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제 생각에 그냥 변하려고 하면 0.3초에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내일 변하겠다. 그럼 딱 0.3초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한 5, 6년, 7, 8년 전에 그런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어요. 아버지 서울대에 나온 거 맞아?
이런 기사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자기 아빠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는데 둘째 아버지는 대학교 좋은 데 안 나왔는데 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는 전세인데 작은 아빠는 큰 데 사니까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대에 대한 환상도 있고 또 질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해서 서울대가 나온 것이 좋은 점은요, 제가 보니까 자신감. 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지 어려서였지만 그 최고를 도전해서 성취했다는 그 자신감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고, 그게 좀 반대로 보면 이제 자만감이 되고, 내가 지금 졸업한, 지금 그 학벌이나 그것만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거는 나쁜 것 같고요. 서울대와 다른 학교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학교들은 나와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협력의 중요성을 알아요. 서울대 출신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잘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서울대 장점은 아까 자신감 있고, 아무래도 밖에서 이제 그것만 보고도 알아주고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고, 단점은 이제 정말 열심히 더 노력했는데, 인생에서 100살까지 산다 했을 때 20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머지 80년을 그 가방끈만 가지고 평생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른 사람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의 중요성이나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약간 이제 또 하나 벗어나서, 저희는 22년 됐으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서울대생들도 많이 뽑아보고 아닌 사람 많이 뽑아봤잖아요. 22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학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서울대 출신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똑똑한 친구들도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정기 분포로 보면 진짜 서울대 나오는 거 맞아?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국영수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데, 국영수 잘하는 거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북 스마트, 스트릿 스마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거하고 현장에서 일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발전하는 거, 스트릿 스마트 훨씬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국영수 잘했다는 거고 미리 어떤 좋은 원장을 하나 찾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진짜로 사업 뽑았을 때는 학벌은 그 전혀 안 보고 뽑습니다. 학벌 전혀 보지 않고 채용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잘 나가고 계시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현장 경험 여러분 반드시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청년 시절에 지금의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게 조금 이제 틀어서 보면 사람들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필요하다 입장인데, 목표를 딱 세웠다 해서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해서 장기 목표를 세웠다 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도 못할 텐데 목표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표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어쨌든 높은 목표를 세우면 뭔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목표를 한 대로 되진 않더라도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돼요. 어떤 사건에 좌우되는데, 그 목표와 사건들이 결합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되지 않지만 목표를 설정한 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아까 대학 들어갈 때는 집이 가난해서 경영대를 가야지 동생들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경영대 가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얻었던 거는 뭐냐면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교수님 수업을 듣잖아요. 딱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경영자의 사고에서 보려고 하는, 그걸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요. 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건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니까, 이제 아까 제 사건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채용자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채용자 되겠다 해서 회사 내에서 빨리 승진해서 전문 경영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대기업에 있을 때 알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업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텝으로서 아주 뛰어난 스텝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창업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씩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학교도 운영하신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고도성장기에는 취업이 조금 비교적 수월했다라면 아주 쉬웠죠. 네, 지금의 청년들은 사실 취업 전선에서 진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이 청년들이 어떤 생활을 대학생활 하는 동안이나 또 대학을 안 다니더라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조금 한 세 가지로만 한 가지에서 또는 세 가지 미만으로 제가 대학을 정말 엉망으로 보내고 나서 그때 후회했던 게 네. 내가 만약에 대학생을 다시 한다면 첫 번째 일단 학점 잘 받아야 겠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네. 요즘 학점 다 잘 된다 그러니까 학점 잘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게 따라다니니까. 네. 두 번째는 제가 거의 매일 집에서 잠만 잤거든요. 네. 아 진짜요? 안 그래요?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생을 다시 간다면 무조건 아침 일찍 나가서 가장 늦게 들어오겠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집에 안 있겠다. 세 번째, 그게 운동이 됐던 그때 당시 그러니까 데모가 됐던 뭐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친구들하고 동호회를 하든지 뭐든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경험을.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35년쯤 전에 제가 이제 그런 후회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취업 관련해서는 내가 아까 소명, 천직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한가로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가롭다 생각하고 하는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천직 원래 이제 콜링이 이제 종교에서 소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콜링이라 그러고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달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사실은 없고 가르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실과 시간에도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내가 생각 못 한 건데 자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평생 동안 일을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되고 사회기여한다. 자아실현과 사회기여하는 게 저는 천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직업은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콜링인 거예요. 자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거니까 자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우리가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잘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취업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 데이터에 의하면 1년에 37%. 그러면 취업이 급해가지고 목적이나 아까 천직에 대한 생각이 없이 콜링에 대한 생각 없이 급한 대로 취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막상 그게 아니야. 물론 그런 실패 경험도 또 인생을 멀리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왕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천직, 나의 콜링, 나의 사명, 내가 평생 해야 될 거 이거를 계속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만 찾으면 김연아는 그걸 7살 때 찾은 거고요. 박찬호는 뭐 중학교 때 찾았던 거고. 박찬호 선수 대단.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찾는 계기가 없어요. 자, 일부 말씀, 대표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거든 간에. 그리고 행동은 작게 쪼개서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일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천직을 찾은 직업적 성공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창업에 뛰어드셨던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직무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88년 때 들어갔을 때 자존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서울대 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입사 동계 2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1순위예요. 어쨌든지 뭐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공에 그때 어렸을 때는 항공에 서비스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조업 가겠다 했어요. 금호 타이어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금호 타이어를 가겠다고 했는데 금호 쉘학이라는 데를 보냈어요. 금호 쉘학에 갔는데 그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갑자기 이제 다른 조그만 회사를 보냈어요. 조그만 회사, 큰 회사를 가고 싶다 했는데 가서 이제 또 갔더니 이제 거기에 20명이 갔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저한테 우리가 1순위에 물어봐요. 어디 가고 싶냐 해서 그때는 또 멋있는 기획실이 멋있잖아요. 기획실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획실 티어가 없대요. 티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인사, 자금 구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금 구매가 싫더라고 또 그래서 인사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셨구나. 인사 안 했습니다.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상무님이 너 인사 이제 켜놓고 이제 인사팀 사람들과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식당을 찾아가지고 점심 먹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일로 찾았어요. 이제 상무님이 사장님한테 가서 인사 이렇게 보내겠다 했더니 사장님이 얘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되는데 인사는 오래 해야 되는데 인사 보내면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기분 나빴어요. 인사 보낸다 했더니 하려고 왔는데 밥까지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자금하고 구매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자금은 돈 빌리러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자금 하기 싫다, 구매하겠다 해서 구매를 갔는데 그래서 뭐 큰 회사 사고 싶다, 작은 회사 사고, 작은 회사 객실 갔는데 객실 못 가고 인사 갔다 못 가고 이제 구매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큰 회사 다니는 삼성전자 뭐 이런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큰 회사에서 회계팀 업무를 한다. 10년 동안 그 기계장치 감가 상각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로 가면 되게 멋져 보이지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부품으로 계속 생활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 회사 매출은 300억이었거든요. 되게 작았어요. 가다 보니 가서 이제 구매, 회계, 영업, 기획 제가 다 했거든요. 결국은 다 했네. 다른 부서에 사람 비면 뭐해. 경영학처럼 너 가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맞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일단 있고요. 남들이 보기 좋고 커 보이고 하는 대로 가면은 부품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작고, 그런데 가면 내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겉으로 보기 좋은 것보다는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 그래서 이 직장 생활 동안 또 배운 점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것도 말씀하셨죠, 그죠?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조금 펴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선배님처럼 6시 반에 일어났던 그런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당시에 이제 회사 다니면 재밌잖아요. 진짜 특히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내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부장들 중에서 누가 승진할 것 같냐. 그럼 전 거의 다 맞췄어요. 진짜요? 거의 맞췄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첫 번째 중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냐. 긍정, 적극, 열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그다음에 적극적,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더 긍정적, 적극적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난 요즘 그 직원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네가 해봐 그러니까 나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냈어.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회사가 뭐 상사 잡았고 그럼 네가 아이디어 있으면 네가 해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 더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디어 내면 그 일 시킬까봐. 그럼 네가 해봐. 그럴까봐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루저로 남아있겠다는 얘기, 계속 C+가 남아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다 하게 되고 더 성취하게 되고 상사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기도 불행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일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임원까지는 돼요. 임원에서 더 가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네, 그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도 보니까 VCR도 제가 이렇게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조용탁 이렇게 넣고 직장생활 조용탁 이렇게 사진이 다 빼야 돼요. 사진 다 뺄까요? 저 내용으로 위전처럼 이렇게 쫙 넣으려고 했었는데 사진 찍은 노인들 깔아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교육기업 휴넷을 창업하게 된 결정적 계기, 아까 여기서 딱 커터를 했었거든요. IMF가 되고 나서 제가 진짜 자기 잘난 척도 하면 네.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갔어요. 네. 되게 잘 나가서 제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2년 동안은 회장 부속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제가 나가겠다 했을 때 회장님이 딱 당신이 차고 계시던 신문 시계를 딱 쳐가지고 풀어주시더니 잘하라고 이렇게 해줄 정도로 회장님들 저를 굉장히 신뢰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기가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전문경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 실력을 이제 한 10년 쌓았던 거고 회사에 패스트트래커라 그래가지고 30대 임원 시켜주고 40대 사장 시켜주면 제가 1호로 이제 후보로 돼가지고 정말 제가 7년 만에 차장이 됐고요. 만 7년 만에. 되게 우리 동기들은 빠르면 13년, 네, 12년, 13년, 늦으면 14년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7년 만에 차장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 조금 생각해요. 네네,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서울대에서 경영대학원을 주간을 다녔어요, 주간.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전략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 직장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대에서 경영 전략을, 주간으로 다녔는데, 일주일에 4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하고 동시에 전략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대단하다. 회계사 시험, 회계하고 전략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네. 회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년 만에 차장이 되고, 패스트트래커가 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그걸 1년 365일. 토요일이, 그때는 토요일도 시장생활 할 때니까, 일요일까지. 정말 1년에 휴가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365일.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아침 6시 반부터 우리 청년들은 안 해요. 밤 11시까지. 그걸 10년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내공이 쌓이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시간의 법칙처럼 빠른 시간이 있네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미쳤죠. 완전히 그 일에 미치고, 이렇게 10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 공부하고 회계사 공부했던 것도 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장이 되면 숫자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게 회계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략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 사장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 경영 전략 했거든요. 글로벌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거 회사 일도 하고. 근데 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IMF 딱 되고 나서 그 전에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그때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33, 34니까. 제가 얘기하면 회장님 뭐든지 다 수용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수용해 주셨는데 IMF 딱 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적절 어필을 해서 그 차장이었으니까 회장님 형제분들은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보수적인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재미없었죠. 한번 내 의견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과감 조정을 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딱 결심한 게 지금까지는 회사 내에서 최고의 경영 전문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가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모범이 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 생각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이 창업을 마음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취한 행동과 노력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되게 창업을 하면
영업을 했을 때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거나 기술 개발했을 때 저기인데 저는 이제 구매 회계 영업 기획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스텝만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다만 한 가지 아까 좋은 회사 만들겠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 아냐 했더니 경영 지식을 잘 알겠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간의 차이를 괴리감을. 그래서 경영 지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교육 뭐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컨설팅에 관한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참 이제 돈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멋진 회사는 안 되는데 대기업의 오너 체제가 약간 이제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이제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도 소액주주를 남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20년을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내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22년 전이니까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3,000만 원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 뭐 환율 이렇게 계산하고 이자 계산하면 그때 주변에 있던 내 동료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50명 정도가 아이템을 묻지 않고 저한테 1,000만 원씩 50명이 투자해줬어요. 와. 그럼 5억을 모았어요. 5억이면 지금 돈으로 사실 아까 2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배. 지금 이제 인플레 약간 좀 투자 막 하는 걸로 치면 엄청나다 봐야죠. 그 엄청난 돈이네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인터넷 공모도 하려고 10억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는 금방 빨리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교육이라는 게 천천히 가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 이사 가는데 나 돈 좀 벌려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 또 이자 쳐서 사주고 그걸 한 2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가 100%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기회가치를 높여가지고 지분을 내주면서 지분 떨어지면서 투자를 계속 많이 받아가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뭐 처음부터 지분을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을 모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갚느라고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그것 때문에 회사의 성장이 만약 지금 하는 스타트업처럼 했었으면 제가 이제 100% 가지고 했었으면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다 5,000원짜리를 3,700원을 해줬어요. 더 액면 이하로 그렇게 무상증자까지 해주면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액주주만 그 이상 가지고. 아유 그때 내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방식 했으면 진짜 속도로 한 10년은 좀 땡길 수 있어요. 더 빨리 땡길 수가 있었는데 너무 선한 마음에 사실 경영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진짜 너무 순수한 마음에. 맞습니다. 저도 뭐 별것도 아닌 조그만한 회사나 사단법인조차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콘셉트가 천직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천직 드리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서 천직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또는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입니다. 조영탁 대표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왜 그러신지,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천직을 한 천차 쓰는 건가요? 네. 그러면 드리머도 좋지만 저 아까 콜링이라는 개념이 약간 정거적인 색채가 있지만 그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취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사명, 내가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100살이다 그러면 100살 동안 100년이면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살이라 치면 70년 남은 거거든요. 70년 계산해보면 64만 8천 시간인가 돼요. 거기서 잠자는 시간 하루 7시간씩 빼고 그러면 16만 시간 빠지거든요.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면 한 7, 8만 시간 빠지고 출퇴근 시간 2시간 빼고 친구들 노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빼면 65만 시간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5만, 10만 시간 빼면 이게 시간이 한 2, 30만 시간밖에 안 남아요.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내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 천직을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그러면서 인생에 이제 자기 천직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잠재력 개발하고 사회 공헌하고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보고 그거를 잘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천직을 이제 그렇게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천직은 뭐냐면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장 중에 행복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다들 힘들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천직과 소명, 사명과 회사가 제안하는 사명과 비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곧 회사를 위한 일이고 회사가 잘 되면 제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과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의 조직의 행복한 성공을 돕는 거예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 제가 동일한 거죠. 행복한 성공을 돕는.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개인과 조직의 행복한 성공을 더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성공시키고 더 많은 기업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치해요. 제 인생의 사명과 소명과 천직과 회사의 목표와 비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만들어진 회사에 들어가서 이미 다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만들어 온 거죠. 이미 다 힘든 시기를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합일체로 이제 만들어 오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실천, 뭐 다 비전, 전략 다 중요하지만 아까 그 목적이에요. 나의 목적을 찾는 거, 회사의 목적을 찾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걸 계속 찾아내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행동이 먼저라고 말씀을 했지만 큰 사명과 목적을 만들어내고 찾아가되 처음에는 찾아가되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에서 약간 또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그리고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핸드폰 집어 던지지 마시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부터. 근데 우리가 맨날 철학적인 질문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그런 걸 안 물어요. 그 물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 나는 아니면 생각대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고, 남들 따라 살아가는 거고, 남들하고 맨날 비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그 주인 된 삶 너무 이런 중요해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고된 자라고 하잖아요. 고용된 자. 그렇지 되지 않으려면 주인 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천직을 이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려웠던 과정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고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초반에 너무 많은 말 했기 때문에 줄여가면서. 중간중간에도 다 하셨구나. 그거는 안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사를 하는데 역경과 힘듦이 없다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맹자가 한 이야기 있어요. 나중에 사실 써줄 수 있는데 하늘이 나를 중하게 쓰려고 뭐 뼈를 막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역경을 겪고 막 이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게 군 거는 하늘이 나를 나중에 귀하게 살려고 쓰이려고 했다. 이제 내가 우리 임원들이 가끔 가다가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책장에 다 붙여줘요. 가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요즘 너무 편하고 너무 세상이 잘 돌아 너무 좋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저한테도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제가 이제 아끼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늘이 나를 귀하게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편한 삶을 주나? 오히려 편하면 편하고 너무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해피하고 그러면 하늘이 나를 이제 그만 쓸 모양이다. 여기 이 정도로 아이고 세상에 이런가 역경 어서 와라.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태도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우리 회사가 더 좋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질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역경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네. 역경이 있는 게 더 좋은 챌린지 같아요. 맹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는 근데 그거를 네. 제가 행복한 영역에 많이 썼잖아요. 네. 똑같은 시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소크라테스나 세네카 뭐 이런 사람들이 세네카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고 뭐 칸트도 했고 뭐 한국계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네, 세네카가 신은 위대한 자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라고 이렇게 둘 다 거의 한 2500년, 2700년 이렇게 그러니까 2200년 이야기잖아요. 동서 완전 떨어진 나라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네, 그러니까 어디를 파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만 하시면 그죠? 충분히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약간 우리 직원들한테 아부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가장 기분 좋을 때는요. 이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문제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내보내야 되나 뭐 코칭해야 되나 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니까 CEO가 잠 못 자는 경우 되게 많은데 가장 많은 경우가 그 밑에 직원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심지어는 코스닥 사장님 이렇게 셋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코스닥 사장님이 자기는 요즘 수면제 목에 잠을 잔다고 그때 놀랬어요. 그래서 옆에 코스닥 사장님도 자기도 수면제 목에 잠을 잔대요. 그래서 코스닥 가지 말아야 되나? 물어보면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성을 들였는데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이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99마리 양 뭐 한 마리인데 99마리 다 중요하지만 한 마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99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이 100명과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또 계속 우리 자녀가 떠올랐어. 그 새끼도 변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한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얘기는 정말. 했었고요. 대표님도 오랫동안 직원들을 채용해 오셨으니까 주로 어떤 인재를 선호하시는지, 또 학생들은 기업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늘 궁금해 하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스펙 이런 거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하나 따고 이런 거. 물론 우리도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 같고,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뚜렷하게. 그 다음에 자신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성. 인성. 여러분, 사실 다 들어보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 여기에 슈네스 오면 사실은 말씀을 긍정, 열정, 문제 해결 능력 다 말씀을. 태도, 자세, 인성. 태도, 자세. 스펙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야기한 거, 영어 점수 높이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표정 되게 좋아요. 표정.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친절한. 저처럼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니까 어떤 사람 회사 인성 쓰고 일하면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서로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잘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마무리로 이렇게 2부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도 칭찬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잘 웃는 걸. 정말 좋은 질문들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뭘 하든지 방법을 먼저 터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자기가 깨우칠 때까지 공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나는 하루에 8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을 도끼를 갈겠다. 근데 무딘 도끼 가지고 8시간 죽어라고 패봤자 힘만 들고 안 되는데, 무기를 잘 갈아서 그러면 몇 번 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맞다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공법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공법 한 책 100권 읽으면서 공법 공부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고 기억하고 써먹는 거. 써먹는 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이고 직장 할 때는 이제 방법 일에 이제 적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하려면 예습이 필요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제 기억 이렇게 하려면 이제 다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남을 가르쳐 보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가르쳐주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볼 때 되게 중요한 거요.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 책을 보면서 한 챕터를 가지고 시험 내가 교수라고 무슨 내가 선생님이랑 어떤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100% 다 이해하게 돼요.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핵심을 다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은 8시간 자고 막 수석해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똑같은데 25살 들어가서 60까지 일한다고 그러면 35년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죽어라 일하는데 성과 못 내죠. 일 잘라의 특징. 이 일의 개념, 이 일의 목표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일을 시켜.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해석을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도 사장이 시켜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 지시받아서 하는데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맞춤 뭐냐, 뭐 서비스냐, 신사점 이걸 해서 뭐가 만족다 그러는 거 이거를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걸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일을 먼저 딱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시간을 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5일은 고민하고 조사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보고서는 하루 있었는데 처음부터 보고 쓰잖아요. 길을 잃어요. 세 번째, 목차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목차를 잡는다는 게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골조를 짠다는 이야기예요. 골조를 짜놓으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목차 없이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서 구조를 잘 짜야 되고 그걸 목차로, 그러니까 목차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목차를 잘 쓰는 게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 쓰는데 목차 쓰면 목차만 정리하면 80%는 끝난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부 마무리하면서 대표님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근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큰 목적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가로서의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대한민국에는 창업하려는 의지가 중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요.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전 세계에서 창업 의지가 제일 창업에 대한 가장 도전적으로 나선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마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워낙 성공하면서 중국이 창업을 엄청 했었고, 최근 한 5년, 10년은 우리나라에서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창업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7, 8년, 한 10년쯤 전에 이제 서울 가서도, 경영대 가서도 뭐 창업학과를 만들자. 근데 지금 서울대 경영대학에 창업학과 만들 그 대학원 만드는 거 제가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서 1, 2년 사이에 물론 취업이 안 돼서 밀려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창업을 어떤 선택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실패하더라도 창업하고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요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 똑똑한 청년들, 열정적인 청년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지금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죠. 네. 강의에다가 한번 갔어요. 네. 가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 되셨어요? 왜 공무원 됐어요? 아니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왜 그러세요? 신인 공무원들한테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안정적이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젊은 때니까 컨트롤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라도 공무원이 말 그대로 시빌 서번트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서번트 역할을 공공에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은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한테나 밖으로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한테도 나는 내 적성이나 천직이 시빌 서번트, 공공에 봉사하는 걸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내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남들한테 보기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강의해달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잘하셨는데 평점 높게 안 나오고 근데 우리가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에 그러면 초기 자본은 아까 물어본 것 같고요. 이 창업에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요인인데 휴넷 창업의 성공 요인이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아직 보지는 않고요. 네. 제가 항상 우리 1%, always 1% 정신을 갖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올해 매출을 100억 했다 그러면 1% 했다. 그러면 1조를 더 목표로 삼아야 된다. 올해 1000억을 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에서 10조 목표야 된다. 99가 가야 될 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네. 그래야지 이제 자만하지 않고 계속 100배 성장이죠. 항상 1%밖에 달성 못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러나 22년 동안 이제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리더십이죠. 좀 행복 경영으로 대표되는 휴넷웨이가 큰 역할을 했다. 네. 이제 그 정도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잘해온 것을. 또 열심히 만드셨고 꾸준하게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열의가 저도 평범한 직장인에서 변화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디 제대로 제공해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이고 그리고 금방 또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휴넷은 끊임없이 그 22년 동안 조금 이제 어떤 상품이나 솔루션 교육의 어떤 저기를 하면은 일단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네. 남들 성장하는 거 도와야겠다는 건 이제 자리 이탈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남을 먼저 도움으로써 내가 돕는다. 이 개념이 항상 고객의 성장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게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고객들이 휴넷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써먹었으니까 휴넷 자료 가지고 다시 제가 공부해가지고 저도 많이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주는 거 초창기 때 그런 거 많이 네. 아무것도 아니 지금은 뭐 PPT 못 쓰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에 한참 투자자들 많이 모을 때는 회사 속에서 IR 자료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휴넷 자료 응용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 많이 했었죠. 경영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휴넷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넷을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 조금 더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휴넷이 활동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넷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더 단단히. 99년도 창업을 해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많이 했던 게 휴넷 MBA. 네. 그래서 학위는 없는데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인사 조직 전략, 뭐 회계,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필요로 한 건데 회사에서 필요로 그걸 배워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우려면 MBA를 가야 되는데 MBA 막 2년 3년 준비하고 뭐 가서 또 2년 봐야 되고 뭐 기업연까지 하면 몇 억 손해 보는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핵심적인 것만 한 7개월 동안 당시에 지금 5개월로 줄였는데 한 20시간씩 100몇 시간만 공부하면 다 같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학원을 학위 따려고 가지면서 공부하려고 하냐. 저는 이건 진짜 직장인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휴넷 MBA 정도로 공부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내세웠던 게 의학을 공부하지 않고 돌파교사 하는 거나 법률 공부하지 않고 변호사 판사가 똑같다. 직장생활은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지금까지 한 5만 명이 수강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B2C로 이제 살아있는 경영 지식 전하는 사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는 기업 교육에 좀 집중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 교육에서는 저희가 이제 only one이 됐다. 기업 교육 전체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1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신 B2C로는 이제 많이 안 알려졌던 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B2C 개인 중심으로도 많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서 뭐 그로우라는 그 기술 기반의 자기 성장 목표 관리 할 수 있는 그로우라는 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또 인재 매칭 서비스 시니어 전문가들 중소기업 연결시키는 탤런트 뱅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듀테크 기술과 교육을 결합시켜서 하는 교육의 어떤 미래의 혁명을 우리가 좀 추구하는 쪽에 상당히 앞서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비욘드 러닝 교육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건데 꼭 교육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성장시킬 때 아까 그로우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까 텔뱅도 그런 거고 요즘 저희가 하는 건 인공지능 CEO 코치 인공지능이 CEO를 옆에서 도와주는 성공을 도와주는 코치 이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원래 비즈니스, 초창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었고, 근데 이 답변이 다 됐어요. 현재 달라진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B2C에서 기업 교육 최강자에서 다시 B2C에서 B2C, B2B 다시 다시 축이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에듀테크를 이제 교육은 에듀테크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고 교육 이외로 비욘드 러닝 교육을 뛰어넘는 걸로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을 성공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넷의 회사 복지는 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회사 설립하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100세 정년을 기회받지 말고 100세까지 일하자. 그런데 아직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교육 쪽 회사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킨 회사, 전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일부 전문가 모셔서 1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지금 530회 정도 2006년부터 16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근무하면 한 달 학습휴가, 유급휴가 한 달. 그것도 저희가 지금 20년 됐으면서 4번까지 다녀온 사람이 있고, 요즘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자율휴가제. 휴가 한 20번 있으면 쓰고 더 써라. 그 다음에 요즘 이제 4.5일제, 주 4.5일제. 이게 제일 만족도가 높다라고, 휴넷 직원들이. 학습휴가, 주 4.5일제 이런 거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휴넷 직원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한 해 몇 명 정도도 좀 채용되는지 하고 입사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최근에 시플이라는 수주제한 컨설팅 회사를 합병해서 요즘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직원이. 이 저희가 이제 신입 대졸 공채도 상하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수시 채용을 하는데, 대졸 공채는 뭐 어쩔 때는 100대 가까이도 이제 취업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까 CEO 마인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문제 해결 능력, 뭐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딱히 이거 준비라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교육에 대한 사명, 교육을 업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그런 업을 사람을 키우는 것에다 두면은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휴넷을 지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 예, 교육에 대한 사명 잊지 마시고 또 그쪽에 역량이 있으신 분, 뜻이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휴넷의 창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나 계획을 여쭤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서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이제 에듀테크로 가지고 교육혁명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공식적인 사명인데, 요즘 제가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2030년에 비전과 전략을 짰거든요. 그냥 전략을 짜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교육에서 성공 파트너로, 성공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과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기술을 가지고 도와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성공, 을 하게 돕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행복한 성공인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긴 하되 뉘앙스가 좀 이렇게 우리 좀 이미지가 잘못 채색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추구하면서도 나는 뭐 성공지상주의자다 이렇게 하면 좀 주변에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붙였거든요. 근데 행복한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생활 속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것을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과정이 올바라야 된다. 그 과정이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사기치지 않고, 올바른 과정이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 과정 속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다 달성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5만 성공하고도 나 만족해. 그럼 행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달성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잠재력을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거. 그 세 번째는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고 세상을 좋기 위해서 그걸 기여하는 거. 이게 행복한 성공. 과정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다 개발하고 그 과실을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게 행복한 성공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휴넷이 지원하는 게 휴넷의 사업의 비전과 목적이다. 휴넷이 일단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많이 만들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만들면. 대표님은 또 오랫동안 경영자분들을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휴넷 CEO 클럽에 가입하려고 경영자가 되었었던 그런 경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모든 경영자 기업가들한테 정말 좀 칭찬, 어떤 존경, 그다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본인 혼자의 삶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몇몇 그 사람들이 일탈이나 뭐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경영자들이 다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소수라도 이 경영자들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경영자들은 첫 번째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목적을 분명히 제가 계속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비전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착한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공을 하는 데는 운도 좋고 어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 회사라는 것은 영어로 회사를 going concern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생명체 가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의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업은 사람이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얄팍하게 수익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부 파트에 교육이나 지식 관련 분야에 이제 특히 창업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요즘 어떤 또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업 지식기를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명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겠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이 업의 본질이다라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른 것들 어떤 장사 잘하고 상품 하나 잘 만들고 마케팅 하나 잘하면 팍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일순간에 성공되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거와 연결돼 있지만 그 교육업이 투자 해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하나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고객들과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명이나 목적의식, 사명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돈 벌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버틸 자신이 해야 되고, 오래 버틸려면 신뢰를 가져가야 돼. 여러분, 큰 사명을 가지시고 꾸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시는데 기러기 아빠로서의 개인적인 삶, 사실은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외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가끔 SNS 말씀하시긴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산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되게 사실 조심스러웠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떨어져 살 계획을 하게 되신 건지요? 저희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사실 신혼 때도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몇 년, 이번에 그때 5년 반, 이번에 지금 5년, 이제 6년 살아왔는데, 제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시구나. 이제 한국에서 IMF 때 있다가 IMF에서 한국 일이 없어지니까 한국에 일을 찾을 수 없는 국제금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일을 하는데 결혼 신혼 초에. 그래서 애를 둘을 낳으니까 둘 다 키울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10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회사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인 이슈가 많고 너무 힘들어해서, 그럼 이제 애들도 다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걔들을 이제 한국 대학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미국 대학 들어갔다 와 그러면 좀 애들을 대학 입학을 전념을 좀 해라라고 해서 이제 따라서 사는 거고요. 둘째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합치해지게 되는데, 처음에 6년 떨어질 때 막 창업했을 때거든요. 그때 6년이 제가 인생의 두 번째 암흑기.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어렵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너무 잘못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또 후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레슨 런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은 이제 정말 일에 매진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힘든데, 이제 제가 작전을 한 게 토요일, 일요일을 정말 잘 보내겠다 해서 토요일은 하루에 10시간을 회사에 사무실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꼭 회사 업무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쓰는 행방 경영 이야기를 쓰거나 어떤 평상시에 기획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거나 어쩔 땐 책을 읽거나 해서 이런 시간을 풀로 이제, 그럼 1년 500시간이거든요. 500시간 하고, 일요일 하루는 철저하게 이제 자기관리 측면에서 아침 이제 관악산. 제가 이번 주에 211회 갔다 왔고,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주에 장맛 비가 오는데도 산수고 갔다 왔거든요. 진짜? 혼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일요일은 완전히 이렇게 보내고, 토요일은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년 더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 보내고 있다. 잘하시고. 저도 주말부부를 한 2번에 걸쳐서 한 5, 6년 해봤는데요. 사실 힘들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오히려 우리 부부는 참 현명하게 선택을 잘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에게 조언이 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잘해 주셨고요. 섞어서 얘기해요. 네, 그래서 등산도 이렇게 하시는데 야, 저도 사실 젊었을 땐 등산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2시간도 올라가면 너무 2시간이 뭡니까? 1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기도 한데요. 이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여기에서 또 깨달음이 있으셨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어떤 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관악산을 가는데 집에서 이제 20-30분 차를 몰고 가서 요즘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데 네. 혼자 가거든요. 네. 혼자. 근데 이제 왕복 한 3시간 조금 넘는 정도 시간이고 다시 돌아오는까지 한 4시간, 5시간 네. 정도. 그 시간 이제 일요일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 211번은 항상 같은 코스로 네. 가는데 매일매일 매번 새로워요. 그리고 매번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 젊었을 때도 관악산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는 한 번도 안 쉬고 한 50분 정도 네. 지나고 올라갔었는데 맞았네. 지금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중간에 쉬고 이렇게 네. 천천히 가는데 일단 일주일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 다음에 혼자 한 3시간 정도를 혼자 산행을 하니까 가끔가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거는 항상 인생을 다시 돌이켜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더 강해졌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건데요. 동시에 또 아이디어도 떠오르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붙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갈 때요. 네. 요즘 젊은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와요. 정말. 네. 되게 많이 오는데,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힘들다 투덜투덜 하면서 올라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러면 더 힘들죠. 짜증나고, 네. 시간도 정말 마음속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두 번째는, 힘든데, 힘들수록 좋아. 아까 역경이 더 좋아. 예. 역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 첫 번째보다는 좋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말을 강하게 하는가 막 자기를 이겨내는 거거든요. 네. 아까는 막 투덜이었던 거, 두 번째는 자기를 극복하는 네. 건데 그것도 힘들어요. 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초월이네요. 아니요. 몰입. 몰입. 그게 완벽하게 몰입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딱 화두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화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풀고 싶은 5년 후에 신사업에 어떤 아이템이 하나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로우의 락인이 고민이다. 그 하나 딱 주제를 갖잖아요. 그러면 언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거만 하는 거죠. 힘든지 모르고 시간도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몰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몰입이라는 단어가 플로우라는 용어가 있어요. 맞아요. AI, 직센트미가. 몰입을 얘기하면서 2가지 경우를 얘기해줘요. 하나는 의사가 수술할 때, 그리고 암벽 등반할 때,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요.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게 몰입됐다는 얘기. 몰입됐을 때 가장 진짜 그야말로 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잘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화두를 딱 적어봐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 녹음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으시는가요? 메모를 하죠. 휴대폰에. 휴대폰에다가. 이 타수가 빠르십니까? 나도 이거 오늘 한 70%만 제대로 쓰고 못하면 엄청 많죠.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메모도 하는데 영상으로 그냥 녹음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타도 물론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타자가 느린 편은 아닌데 좀 깝깝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녹화를 해놓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그런 거는 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유튜브로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메모하는 습관은 너무 중요하고 요즘 기계가 많이 받쳐주니까 정말 메모하는 습관 너무 중요해요. 네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살이에서 만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가정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정말 책을 한 50권, 100권을 읽으면서 그 주제를 나름대로 방법을 아까 이제 공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법 이런 걸 다 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좀 들어가니까 이제 아빠 역할을 지금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쫙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법 이런 거를 공부법 이런 거를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연구하면 그걸 상품으로 만드니까 행복한 아버지 학교 그게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공부 시켜야 되니까 공부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법도 과정으로 만들고 해서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 들어간 애가 있고 이제 대학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어디 가서 자녀 교육법 강의도 하고 뭐 부모 역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절대 자신 없습니다. 왜 그 자신이 없어요? 애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남의 애는 얘기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애는 절대로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삶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봐줘야 되고 그래서 언뜻 들면서도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어떤 직원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변한 것처럼 그런데 이 자녀는 더 많이 봐줘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가진 소망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는 120살까지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00살까지 사당을 할 건데, 이건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학원을 같이 가다가, 갑자기 아빠 몇 살까지 일할 거야. 나 100살까지 일할게 했더니, 갑자기 황당한, 100살까지 일할 생각 갖고 있고, 100살까지 아까, 개인과 기업의 행복한 성공을 돕는 일을 잘 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100살까지 일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명석한 상태에서 일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뇌과서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경과서성, 뇌과서성. 그게 뭐냐면 우리가 뇌가 발전하면 25살까지 최고 발전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태어난다 그러지만 사실 뇌가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더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사람들이 20대, 30대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면 점점 더 실력도 좋아지고 통찰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날 텐데 그 노력을 안 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50대를 피크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건강관리, 공부 이런 걸 열심히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저도 뇌과학자가 강의하는 걸 듣고 500세까지 인간이 이론상으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아우 끔찍해 이러면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설문했을 때는 80%가 안 하겠다 500살까지 살아도 했는데 만약 몸이 30, 40대 몸으로 50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80%가 그러면 살겠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봤을 때 500세는 좀 과한 것 같고 인간 한계가 150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사람들한테 신입사원 교육하면 제가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럼 80살 그랬거든요. 지금 다 거의 동일하게 10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답변하죠. 매 10년마다 한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한 몇 살씩 5살씩 늘어나는데 지금 과학기술 발전이 봤을 때는 우리가 100살 될 때가 지금 한 40몇 년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120살, 130살까지 산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살까지 살았을 때 100살까지 산 게 축복이냐 재앙이냐라고 봤을 때
미리 50년 후를, 그러니까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70살 정도, 7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축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5년 앞, 10년 앞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살짝은 그게 재앙이 될 수 넘어서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실은 뭐 30살 되는 친구들한테 50년 후를 보고 살아라고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축복으로 살 거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런 걸 멀리 보고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30년 후의 관점에서 나를 현재 바라보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건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하나 빠진 게 책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인생책 한 권씩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책을 1년에 정독 기준으로 한 70권 정도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24살, 5살 때 인생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30몇 년째 1년에 정독 기준으로 한 70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십사한 교육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50권씩 매년 30년 읽고 나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날 찾아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농담 삼아서.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전 100% 성공한다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늘 쓰는 이야기가 북 디바이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 정보 불균형, 정보 디바이드 많이 쓰잖아요. 일빈 터플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정보를 가진 못한 사람은 떨어질 거다 해서 둘이 차이가 벌어진다. 디바이드가 생긴다 했는데 책을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책을 읽기가. 그러니까 책을 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환경적인 요소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더 소수가 될 거예요. 책을 1년에 50권을 정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점점 희귀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희귀종이 살아남죠. 세상에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뭐 꼰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해주고 드리고 싶은 뭐 꿈을 크게 해라 이런 거 뭐 긍정적 살아 엄청 많은데 책 1년에 50권씩을 한 30년만 정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멀리서 여러분이 슈퍼맨처럼 크게 큰 시각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시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지혜로운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조영탁 박사님에게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